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야기하면서 자주 전해드린 이야기 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라는 말이었죠. 책임질 때 슬그머니 빠지는 부실기업 경영자를 비판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에도 이런 분들 많네요.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이야기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성실하게 세금 내는 다른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 세금이라는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 과연 누굴까요? 명단엔 전직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갑작스럽게 사실상 중단된 보금자리론입니다. 정책금융인데요.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잡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지만 오늘 발표하고 수요일부터 중단되는 이 대책, 이렇게 급속으로 또 크게만 하다가 선의의 피해자 생기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평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생생 장바구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요즘 공익광고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금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금은 이렇게 없어지는 돈, 잃어버리는 돈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 돈이죠.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우리 동네는 누가 세금을 안 내나 궁금하신 분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3만 6천여 명입니다. 많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기존의 미납자, 체납자까지 합치면 규모가 5만 2,595명, 3조 9,407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돈만 모아도 당장 급한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처럼 명단도 공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체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 증가하는 문제 그냥 지켜볼 문제가 아닌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또 이 세금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금 문제에 관한 저희들이 항상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연락드리는데요. 일단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고액 상습 체납자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정하게 되죠? 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어쨌든 징수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압류도 하고 수색도 하고 그럴 겁니다. 네.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분들을 압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단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모두 다는 공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해서 1년간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종전에는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네.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랐던 그 고액 상습 체납자가 여기 이 법률 규정, 즉 지방세 기본법 140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가 된 거고요. 네. 좀 망신스러울 바엔 빨리 좀 세금 좀 내십시오. 이 얘기인데 아주 꿋꿋하게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방세가 뭐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크게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별이 되는데 네. 국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목이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목입니다. 네. 대표적인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 그다음에 주민세, 네. 재산세, 네.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이런 세목들이 지금 현재 지방세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시,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 각 시나 혹은 도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보니까요. 이 회장님들 또 전직 대통령들 이런 분들이
안 내신 분들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네. 예, 좀 명단들 실태 보시면서 세무 전문가신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그 명단을 쭉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좀 말씀드리기도 좀 거북살스럽지만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네네. 또 한때는 유명한 재벌 기업이었다가 네. 그다음에 법인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파산되거나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은 국세도 물론 당연히 체납이 되어 있겠죠. 네. 거기에 부수되는 지방세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어서 과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분들은 정말 국세도 체납을 하고 지방세도 체납을 했는데 네. 그런데도 사는 것은 또 일반 서민, 일반 중산층 못지않게 잘 산단 말이죠. 네. 그게 늘 이렇게 아이러니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세금을 낼 여력이 정말 박박 긁어서 단돈 얼마밖에 없는 분들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말들은 하고 있는데 보면 다들 나오더라고요. 뭐 지금 드라마도 인기가 있었지만은 이 서울시에도 38 기동대 같은 그런 세금을 추징하는 전문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요 고액 체납 기준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건 아직은 전문적인 판단은 교수님께 여쭤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국가에 내는 건 조금 엄중하니까 그래도 먼저 내고 지방세는 좀 만만하게 봐서 안 내는 건가 이런 궁금증입니다. 왜 지방세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죠?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세원 자체는 네네. 지방세는 이게 국세 부수되어 가지고 징수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의 경우는 별개입니다만은 국세 체납 증가하는 것과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 공무원과 지방세 공무원의 어떤 그 노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국세 공무원은 세무 전문가로서 세금만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고 네. 지방세 공무원들은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순환 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봐도 국세보다는 좀 못하겠죠. 네네. 그러한 배경도 지방세 체납이 급증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체납이 급증하는 그 경제적인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불황일 것입니다. 네. 경제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하루하루 이렇게 돈을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뭐 사용되는 물건을 사와야 된다든지 또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네. 그렇지만 납세 의식이 상실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냈다 또는 체납을 했다 이런 경우가 거의 병역 기피범과 같은 수준에서 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금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체 비유하면 그게 어떤 피와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피를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납세자가 과도하게 부담을 하여야만 그 국가 또는 단체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참 우리나라 납세 도의식이 낮은 이유도 이와 같은 급증하는 배경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뉴스가 되는 이유가 또 하나는 고액 체납자분들은 뭐 정말로 가진 돈도 하나도 없는데 고액 체납을 한 게 아니라 재산이 꽤 있는데 고액 체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 화제가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병역 기피에 해당하는 중죄로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명단 공개에서 좀 망신 좀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걸로는 실효가 없거든요. 망신 정도에 꿈쩍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예. 이 세금 징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쓰는 것도 물론 잘 써야 되지만 이런 징수하지 못하는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약한 건가요? 왜 이런 걸까요? 예, 우리나라 세법에 또는 뭐 지방세 기본법에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관허 사업, 관공서가 발주하는 사업을 갖다가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네. 또는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출국 금지는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갖다가 체납한 사람은 출국 금지 요청인데 네. 그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체납 또는 결손 처분 자료, 체납이나 결손 처분을 갖다가 은행
같은 데가 이렇게 통보를 하면 네. 아무리 봐도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높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명단 공개인데 이게 지금 고액 상습 체납자들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어차피 한 번 망신 당한 거거든요. 참. 네. 또 어차피 이분들은 사업을 관여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네네. 또는 재벌 기업끼리는 굳이 관여 사업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참 성실한 납세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간의 이 형평성 문제는 정말 이게 참 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앞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출국 금지라든지 또 관어 사업, 사실은 인사청문회 같은 데 보면 뒤늦게 안 낸 세금 내시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뉴스에 공개가 됐는데 이 비교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외는 이것을 갖다가 조세범 처벌법, 그러니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네네. 재산을 미리 빼돌렸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네네. 이것은 조세범 즉 세금 얘기가 아니고 형법으로 해서 처벌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돈만 내고 많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네네. 그것은 사회 전체 구성원의 약속을 어겼다라고 해서 네. 형법으로 처리한 나라가 사실은 EU고 미국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는 우리나라는 매우 약한 거죠. 예. 또 심지어 네. 가끔씩 나오는 것이지만 고액 체납자 중에 일부는 외국의 조세 피난처에다가 돈을 숨겨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화제가 됐었죠. 네. 네네. 참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형법으로 다스릴 만큼 강하게 하는 이유, 징역도 살릴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 세금을 체납해서 지방 재정이나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네. 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체납되는 게 지도층부터 이러기 시작한다면 서민들도 저 사람들도 안 내는데 나도 안 낼래 이러다가 보면 결국은 좀 위험이 생기지 않습니까? 악영향 어떨까요? 결국은 지방 재정 자립도가 악화되는 것이겠죠. 네네. 그리고 어차피 지방세로서 지방 재정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또 국세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금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재정 건전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방세 체납은 어떻게 보면은 한쪽 가면 다시 또 다른 문제가 국세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네.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교수님, 앞서 유럽, 미국은 형법 수준으로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당장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부터 이렇게 세금을 우습게 보고 안 내는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예, 이 체납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프로입니다. 네. 아주 프로페셔널 사람들이고요. 네. 이분들을 쫓아다녀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 수준 정도 됩니다. 네. 공무원은 그냥 있어도 월급이 나오는 데고요. 체납자들은 돈을 들키면 자기가 생활이 곤란하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는가 안 내는가를 따져서 안 내면 그때서 이렇게 허겁지겁 돈을 받으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우리 세법에 납기 전 징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납기가 도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체납을 할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사전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은행 같은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은행원들은 자기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지만 네. 이 공무원들은 아무리 봐도 그런 의식이 좀 약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납기 전에 징수하는 제도를 보다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주로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네. 그 돈의 거래를 갖다가 네. 어느 세금 계좌를 이용해서 하게 하고 네. 정말로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낸다면 거기서 충당하도록 하는
이름하여 세금 계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세에서는 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특정 계좌만 써야 한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보완이 먼저 우선되고요. 또 그와 병행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말도 있죠. 좀 먼저 나서서 세금을 내는 그런 멋진 모습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있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간 이것이 양극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의 경우 43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 일부 지역은 경쟁률이 제로라고 합니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하려면 미리 이것 종합저축 등과 같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이것의 선정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또 저축 총액 등이 많은 순차제나 가점 항목, 감점 항목을 합해서 선정합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전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없기도 하죠. 자,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로 가입하는 것 뭐라고 할까요? 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정답 보내주십시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이번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이기도 하고요. 오늘 퀴즈에 정답도 들어있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다만 이 과열이 어떻게 될지 좀 정부가 지켜보고 있는 방향을 여러분께 잠시 후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비싸다 말이 많았는데요. 2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집어넣고 있는데 이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네, 이 부동산 114가 2008년 이후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1순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올해 평균 경쟁률이 13.91대 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난해 분양시장이 상당히 호황이었는데 그때 평균 청약 경쟁률이 11.15대 1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이 부산이 98.67대 1을 기록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세종시와 대구도 30대 1을 훌쩍 넘어섰고 서울도 21대 1 수준이었습니다. 이 서울만 보면 작년에 11.42대 1이었는데요. 올해 경쟁률이 2배 정도로 높아진 겁니다. 부산 동래구의 명륜자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23대 1을 기록했고요. 해운대구의 마린시티 자이는 450대 1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잠원동의 아크로 리버뷰가 306대 1을 기록해서 이 수도권에서는 가장 높은 청약률을 보였고요. 일단 연말까지 지금 한 3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서울은 뭐 재건축이랑 뭐 재개발 분양 물량이 남아있어서 이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정말 이 허황된 약속 아닌가라는 걱정도 될 정도인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급증하면서 과열 양상 보이고 있거든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네, 이 투기 과열지구는 2000년 초에 도입이 됐던 건데요. 지난 2011년 말에 이 주택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에 말 강남 3구에 대해서 해제하면서 현재는 이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워낙 요즘 또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정부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이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금리의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이 보금자리론도 사실상 연말까지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이 보금자리론은 저금리의 10년에서 30년까지 이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인데 대출 자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뜻은 집가 급등과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단 좀 이제 억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달부터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 지금 금융권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은행도 가계대출 문턱을 좀 높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이 주택 실수요자들이 자금난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톱뉴스 끝나고 저희가 오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달러 사두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개인 달러 예금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일단 전체 달러와 예금 잔액은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네. 기업이 보유한 달러 예금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개인이 보유한 달러와 예금은 늘었습니다. 9월 미국 달러와 예금 잔액을 보니까 565억 2천만 달러였는데요. 한 달 사이에 4억 달러 줄어든 겁니다. 기업이 보유한 달러와 예금이 11억 7천만 달러 감소한 반면에 개인의 달러와 예금은 7억 7천만 달러 늘어서 96억 8천만 달러에 이제 달했는데요. 이 수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일단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높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가뜩이나 요즘 쓰할 데 없으니까 달러나 좀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개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후조리원이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비싼 곳이 2천만 원 하는 곳 이게 얼마나 있을 때 2천만 원인가요? 보통 이제 산후조리원은 2주를 체류하는 걸 기준으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요. 네네. 뭐 한 3주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추가 요금을 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워낙 이제 시설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한데 2주 머무는데 한 300만 원 안팎 정도가 이제 보통 시세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나온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을 보니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은 특실이 2주에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전국에서 가장 싼 곳이 2주에 70만 원이니까 뭐 최저와 최고 차이가 한 28배 가량 나는 건데요. 네. 전국의 특실 이용료가 1,000만 원 넘는 곳도 한 8곳이나 됐습니다. 반면에 비용이 100만 원 이하인 산후조리원도 7곳이나 됐는데요. 네. 이 전국 17개 시도별로 평균 비용을 보면 서울이 일반시를 기준으로 302만 원에 달해서 가장 높았고요. 또 유일하게 300만 원 넘은 지자체였습니다. 네. 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평균 이용료가 1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민간조리원 일반실이 평균 230만 원이니까 한 60만 원 정도 싼 건데요. 네. 지금 현재 뭐 서울 송파구, 제주 서귀포, 충남 홍성, 전남 해남 뭐 이런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은 뭐 워낙 이제 싸니까 신청자가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좀 완화하고 또 예산도 좀 더 늘려서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 자꾸 나으라고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70만 원에서 태어난 아이나 2천만 원에서 태어난 아이나
똑같습니다. 자,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저축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로 뭐 노후생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연금저축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33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28만 원씩 받은 건데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연구원이 이제 조사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가 99만 원이었으니까 이 중에서 28% 정도만 연금저축으로 충당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지난해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33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다 연금저축 28만 원 합하면 이제 61만 원인데 그래도 생활비의 6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부액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이나 뭐 연금저축 이것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 펀드의 연간 수령이 가장 많았고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이런 순이었습니다. 예, 이게 뭐 노후를 보장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오늘 탑뉴스 아무래도 부동산 과열을 들 수 있겠는데요. 재건축에서 시작된 부동산 광풍이 지금 분양시장 넘어서 일반 아파트로까지 번지니까 이제 결국 투기 억제 카드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투기 수요를 잡기보다는 이제 실수요자들의 돈줄만 틀어막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이러다가 이제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이 좀 경착륙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좀 신중하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신중하고 정교한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2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자, 국가빚도 그렇지만 이 개개인의 가계빚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집 사시는 분들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용 많이 하셨을 겁니다. 9억짜리 집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장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19일부터 올해 말까지는 사실상 중단되게 됩니다.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데요. 가계부채와 투기 수요 정부가 잡겠다라는 의지는 강합니다. 하지만 또 시장의 반응은 두려움과 또 우려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초 은행권부터 시작된 가계부채 대책 답이 아니라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대학교 박창균입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 급증하는 보금자리론 수요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측되면서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해서 사실상 중단됐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원래 이제 이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매년 초에 한도를 설정을 하는데요. 네. 아마 최근에 한도가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아마 한도를 한 6조 원 정도 정액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주택시장 상황에 비춰보건데 이것도 금방 이제 소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자격 요건을 이제 주택가액 9억에서 3억으로 낮추고 대출 한도도 5억에서 1억으로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을 바꿨는데요. 네. 개인적인 판단은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한된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이 장기적으로는 이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네. 이게 은행에서도 이제 장기 모기지론을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가 낮은 금리로 네. 이제 이런 상품을 은행과 경쟁하며 판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워낙 고정금리 장기 모기지론 시장이 없다가 보니까 정부가 이제 시장 조성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된 건데 네네.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장기 모기지론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상품이 정부가 이 상품에 손을 떼야 될 상품인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함께 공적 자원을 통해서 조성하는 것들은 좀 더 서민층에게 더 어려운 층에게 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본다면 9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장기절이 받는 것들은 없어져도 좀 적당하지 않냐 이런 평가인데 수요자들은 예. 정작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큰 만큼 다들 이자 부담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서울시 아파트 평균이 지금 평당 1,900만 원. 그러니까 이 25평을 사도 지금 이제 보금자리론으로는 안 되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응들?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한도를 낮춘 경우에도 보통 LTV가 50% 정도 되니까는요. 네. 보통 시가 한 2, 3억 정도의 주택은 여전히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대출을 통해서. 네네. 문제는 중대형 주택이거든요. 네. 시가 7억, 8억이 넘고 30평이 넘는 네. 40평 가까이 된 중대형 대출인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중산층 내지는 상위 중산 계층들인데 어느 정도 지불 능력이 있다. 예, 이분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가면서까지 이런 저리의 대출을 해야 되느냐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또 만약에 보금자리론이 이게 중단이 돼서 또는 막혀서 전혀 대출을 못 받으신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네. 이분들은 은행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환 능력이 있다고 DTI만 확인이 된다면 언제든지 아직까지는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어떤 급박한 상황 이런 것들 미뤄봤을 네. 때는 좀 깊게 생각을 형평성 차원에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서울 시내 5억, 6억 되는 일반적인 중대형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국가 보조금까지 받는 것보단 지금 저리의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예. 판단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은행에서 거부되는 분들은 또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제 그건 좀 특수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은행에서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은행의 자금 상황이나 그 영업 형태를 봤을 때 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의심이 간다고 네네네. 판단이 되는 즉 본인의 능력에 넘어서는 주택을 산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금융권을 찾아가기보다는 주택 구입 행위 자체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검토해보는 그런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취지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좀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 하실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문제는 경제 상황과 별개로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더라도 일단 집을 사고 보자라는 수요가 또 투기 수요까지 맞물려서 지금 시장이 이 모양인데 이렇게 좀 정부가 엄격하게 억제책으로 돌아서면 좀 시장이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부가 금융정책을 가지고 또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네. 자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의 경기를 조절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주택시장은 또 주택시장 나름대로의 수요 공급 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금융시장은 또 금융시장 나름대로의 수요 공급 논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점은 이 금융정책을 금융규제정책을 주택시장하고 자꾸 너무 연계시켜서 본다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금융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본 목적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규제고요. 네. 그러한 규제의 결과 예를 들어서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수요가 좀 줄어들고 그 결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경기가 영향을 받는 그런 결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부동산 시장 경기를 보고 금융규제 정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규제는 금융규제대로 하고 그러한 금융규제는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관련한 시장 정책을 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조금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최근에 어려움들이 더 오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주택시장이 조금 가라앉으면 정부가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택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14년 초반에 네. 최경환 부총리 부양책이었죠. 하실 때 부양책을 하신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참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부랴부랴 이 최경환 때 추진됐던 부양책을 유일호 경제부총리 때는 지금 브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작동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학자들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붐버스트라고 그럽니다. 네네. 붐버스트. 예. 예. 그 상황이
형편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좀 조심을 하지 않고 상황이 뭐 잘 나간다고 해서 놔뒀다가 도저히 그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기간까지 가서 그게 문제가 생기고 버스트가 되고 나서야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정확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점에서 가장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과연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네. 참. 이게 만약에 다행히 연착륙이 되면 다행인데 지나치게 강한 충격을 줘서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가격이 급락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부동산 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상당히 지금 주의 깊은 그리고 상당히 어떤 사려 깊은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원칙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이 금융과 부동산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문제인데 위기에서도 또 마찬가지의 우려를 할 수 있다라는 좀 뼈아픈 지적까지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차후에 정책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열띠게 이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경제정책 또 세무 문제까지 떠들었더니 배가 많이 고픈데요. 한 주간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지 이 진짜 몸을 위한 경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생생 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뭐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이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감기에 좋은 농수산식품도 알고 싶고요. 또 어떤 물가 정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런 간절기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히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피디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목을 쓰죠, 예. 그렇죠. 이 목에 좋은 제철 먹거리를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 주 제철 먹거리 소개해드릴 거는 생강입니다. 아, 생강, 네. 네. 생강 예부터 중국에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식사 때마다도 반드시 챙겨 먹는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향신료이지만 이 효능 면에서 보면 어떤 식재료 못지않게 뛰어나기도 합니다. 네. 이 생강, 저 사실 굉장히 생강을 좋아하고 애착하는 사람인데요. 네. 자, 감기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생강을 먹습니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먹는데 맞습니다. 좋은 생강 고르기 참 어려워요.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네. 네, 그렇죠. 이 생강 고르실 때는 우선 육질이 좀 단단하고 큰 생강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아, 네. 네, 색은 좀 진한 황토색을 나타내면서도 모양이 울퉁불퉁한 것이 좋습니다. 그 생강의 발은 또 굵고 넓거나 또 한 덩어리에 여러 조각이 붙어 있는 것이 좋은 생강이고요. 네. 이 껍질을 벗겼을 때 잘 벗겨져야 상태가 좋은 생강이고 또 요리를 했을 때는 고유의 매운맛과 향기가 강한 것일수록 좋은 생강이니까요. 네. 참고하셔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크고 울퉁불퉁한 게 좋다라는 거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마트에서 골라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신선하고 좋은 생강을 고르다 보면 뭐 그만큼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효능들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얘기하니까 약간 약장사 같긴 한데요. 자, 생강의 효능 어떻습니까? 네, 이 생강이 감기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 생강의 살균 작용 때문입니다. 네. 생강에 들어있는 그 맵산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이 각종 병원성 균, 특히 티푸스균이나 콜레라균 등에 대한 강한 살균 작용이 있고요. 네네. 또 다아스타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이 소화액의 분비를 좀 자극해주고 장 운동도 많이 촉진시켜주면서 구역질과 설사를 치료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이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어서 피디님께서도 소화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이 저녁에 고기, 지방에 대한 유혹을 버릴 수가 없는데요. 네. 다른 것도 좋지만 이 생강도 참 괜찮습니다. 365일 드시면 뭐 너무 과하면 또 안 되겠지만 건강에 좋을 것 같긴 한데 차를 끓여 먹어야 되는데 좀 좋은 레시피 있나요? 네, 그 생강차 종류에도 여러 가지 같이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피디님은 어떤 생강차 좋아하시나요? 저는 레몬 생강차를 좀 좋아하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좀 대추 생강차를 많이 즐겨 먹는 가을이니까 편이니까. 예, 대추 생강 좋죠.
오늘은 요걸로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 4인분 분량 기준으로 대추는 15개 정도 준비하시고 네. 생강은 2톨, 물은 5컵 정도, 그리고 꿀도 5숟가락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먼저 대추를 물로 씻은 다음에 잘 우러나도록 칼집을 좀 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생강을 껍질을 벗겨서 얇게 편으로 썰어주신 다음에 냄비에 물, 대추, 생강 다 넣고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줍니다. 네. 어느 정도 대추 맛이 좀 우러났다 싶으면 그때 꿀을 좀 넣어주시고 다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한 이 대추 생강차가 완성이고요. 네. 찻잔에 담으신 후에 모양도 예쁜 차를 원하시면은 대추채나 대추꽃을 좀 띄워주시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예, 정말 뭐 이 계절에 딱 맞는 우리 농식품, 농수산물 네.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은 생강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생강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네.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생강은 일부분이 곰팡이가 피거나 상하면 거기만 덜어내고 먹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상해도 전체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 상식으로들 예,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생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간에도 해로울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뭐 유자 생강차, 대추 생강차, 제가 좋아하는 레몬 생강차 다 드실 수도 있고 또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주머니 사정이 궁금합니다. 물가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물가 동향을 좀 알려드리면요. 고등어와 다다기 오이 이번 주에 좀 가격이 상승세입니다. 비싸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어 경우에는 10월 15일이 달이 아주 밝은 월명기였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5에서 7일간 조업이 좀 중단되고 있으면서 어획량이 감소해서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또 다다기 오이는 지난주에 잦은 우천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일조량이 부족했던 탓에 생육 부진으로 10월 출하 물량이 전년 대비 3%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그래서 가격은 좀 오름세를 보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어, 오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건요? 네, 가격 하락하는 품목 양배추, 무, 감귤이 되겠습니다. 네. 양배추는 아삭아삭 식감도 굉장히 좋고 소화 기능 역시나 양배추도 탁월한데요. 그럼요. 네, 이 양배추는 출하 지역이 강원도에서 서산 봉화 쪽의 중남부 지방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고요. 그리고 무는 강원도산 중고랭지무와 더불어서 전북 고창지방 다발무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량 증가로 역시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겨울철 인기 과일이죠. 감귤의 경우에도 올해 작황이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생산량이 전년보다 16% 정도 늘어서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귤차도 좋고 귤도 좋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고요. 끝으로 네. 10월에 어식백세 수산물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매월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하는 건강하고 맛 좋은 수산물, 이번에는 10월에는 갈치와 낙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갈치는 단백질과 지질이 많아서 맛이 좋고 또 칼슘에 비해서 인산 함량이 많은 산성식품인데요. 네. 그래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산물입니다. 네. 이 여름철 산란을 마치고 월동 대비를 위해서 늦가을까지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살이 찌고 기름이 오르기 때문에 이 맛이 제일 좋은 시기가 그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갈치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낙지 또 강장식품이죠. www.fishsale.co.kr 통해서 네. 구매하시면 또 알뜰하게 구매한다는 정보도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톡탁 찍톡 탁 찍톡 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청약 혹은 주택 청약입니다. 너무 쉬워서 고민하다 못 보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3769님께 생수 한 박스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너무 많지만 내 집 없는 사람 주택 청약이라도 해보는 게 꿈일 뿐인 거죠. 예, 정말 집이 꿈이 된 시대입니다. 5270님 어마운트 티켓 드립니다. 청약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서 임대 아파트 당첨돼서 작년에 이사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좋아서 잠도 안 와가지고 이방저방 옮겨가며 잠을 잤어요.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네, 정말 집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생생경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